안녕하세요. 조소미TV 조소미입니다. 네, 6월도 벌써 일주일쯤 지나갔고요. 어제 비가 온 탓인지 하늘이 굉장히 맑고 날씨도 상큼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의 집단 면역에 가까운 그런 상태로 갔다고 하는데요. 이제 건물 밖에 나가면 저도 크게 신경 안 쓰고 마스크 벗고 커피도 마시고 뭐 좀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근데 막상 또 마스크를 벗고 나니까 그 전에 마스크를 쓰기 전에 습관들 뭐 이를테면 약간 뭐라도 좀 발라주고 뭐 약간 좀 그려주고 뭐 이런 습관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를 주면 하나는 또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마스크 작전으로 갈까 하고 고민 중입니다. 화장품이 너무 오래돼서 좀 상할 것 같은데, 네, 좀 기분이 내킬 때는 조금 화사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봤던 좀 재미있는 책, 관심 가는 책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책을 쓰게 된 그 저자의 그 계기 자체가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네, 제목에 보이겠지만 나를 알고 싶을 때 뇌과학을 공부합니다. 매력적인 제목은 아니네요. 그렇죠. 영어는 좀 낫네요. Whole Brain Living. 네, 나의 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아마 뇌과학이라고 해야 사람들이 이제 뇌의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지 좀 분명하니까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 같고요. 예, 공부 싫어하는 우리나라 또 문화상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네요. 그냥 우연히 이 책을 보게 됐는데 이 책이 나오게 된 그 동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이 저자는 이제 오빠와 이 이름이 네, 질 볼트 테일러 라고 하는데 이제 오빠와 둘 남매죠. 남매인데 오빠가 이제 어려서부터 좀 뇌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하고 오빠하고 같은 걸 보는데 그걸 어떻게 보이는지도 서로 다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서로 하는 말도 다르다. 이런 걸 어려서부터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상인데 왜 오빠는 저렇게 보고 나는 이렇게 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다운 생각. 누가 맞게 보는 거지? 누가 옳게 보는 거지? 이런 의문을 끝없이 갖고 자랐다고 해요. 근데 이 오빠가 31살이 되었을 때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자 입장에서는 그럼 여태까지 나는 옳게 보고 있었고 오빠는 잘못 보고 있었구나. 이제 이런 마음에 오빠가 진단을 받았다는 데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궁금해했던 그 나의 그 정확성이 맞음?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쁨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왜 똑같은 자극을, 똑같은 세상을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볼까? 이제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관심만 갖고는 안 될 텐데 뇌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학을 이제 석사, 박사를 마치고 하버드대 신경학부의 그 조현병으로 유명한 연구자 밑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자, 근데 이 저자도 오빠와 마찬가지로 뇌에 좀 기능 이상이 있었습니다. 오빠는 조현병이었고 이 사람은 동정맥 기형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정맥이 이렇게 쭉 혈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뭔가 모양이 이상해서 이제 이게 터졌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순간 터져서 이 저자는 자기의 좌뇌가 한 부분 붕괴되는 걸 4시간에 걸쳐서 관찰을 했다 그래요.
좀 상상하기 어렵죠. 나의 뭐 왼팔이 뭐 점점점 뜨거워지는 거는 알 수 있고, 나의 오른팔이 점점점 저려오는 건 알 수 있는데, 나의 왼쪽 뇌 기능이 하나씩 둘씩 차례로 정지되는 경험? 네, 이거는 예,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상상력이 풍부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난해한 글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반구에는 이제 언어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어 기능을 잃어간다는 건 그 어휘가 점점 생각이 안 난다는 건가? 뭔가 소리가 안 난다는 건가? 뭐라든지 언어로 하는 표현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저자가 쓴 책을 쭉 읽어보면 이게 어떤 상태인지 일반인은 거의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경험이 있어야지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추론을 하는데, 네,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시간 동안 좌뇌가 차례로 정지되는 경험.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는데요. 자, 언어 기능을 잃으면서 자아에 대한 경계도 없어지고 실존적 감각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언어의 나라는 게 있잖아요. 나. 그러니까 나는 추억, 뭐 나는 싫어, 뭐 이제 이게 꽉 껴, 아퍼. 이제 이런 나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좌반구에 있나 봐요. 그래서 언어 기능을 잃으면서 그냥 부드럽다, 따뜻하다, 뭐 이런, 근데 이제 그것도 언어적인 게 아니죠. 그냥 감각의 세계. 이게 뭐가 가능할까요? 근데 어떤 생명체도 이런 상황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감각이 없어지다 보니까 신체의 한계를 알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내 신체가 책상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어. 이게 안 되고, 그냥 나라는 어떤 그 에너지, 뭔가 뭐 존재는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얼마나인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한히 퍼진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한히 퍼져서 우주만큼 거대한 하나의 그냥 에너지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평화롭고 조용했고요. 그냥 생각은 하지 못하지만 의식하는,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우주의 일부로 녹아 들어가는 느낌이 아닐까?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반구가 없고 우반구만 있으면 우리가 열반, 뭐 혹은 뭐 어쨌든 종교적 뭐 최고의 경험, 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나, 이제 이렇게 상상을 했고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저자가 쓴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깨어났을 때 나는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손을 놓고 있다고 느끼면서 나는 삶의 작별 인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며 일종의 열반 상태를 발견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열반 상태를 발견했는데 여전히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열반을 발견할 수 있겠죠. 나는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다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그렸습니다. 이들은 좌측 방구에서 우측 방구로 가면 이런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나는 이 경험이 어마어마한 선물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대단한 통찰임을 깨달았습니다. 네, 이제 이 저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뇌가 차례로 정지되면서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 무한히 편안하고 무한히 평화롭고, 네, 그런 이제 경험을 했죠. 자, 그리고 이거는 내가 죽는 거구나, 죽어가는 과정이구나, 혹은 죽어있는 상태구나 라고 느꼈는데, 이제 몇 시간 지나서 깨어난 거죠.
그러면 내가 살아있으면서 이런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다른 사람도 이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통찰을 하고, 이분은 지금 이제 좌반구가 멈췄기 때문에 우반구로만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좌반구가 살아있어도 이 좌반구에서 우반구를 건너가면 이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8년 동안 자기 자신을 관찰했다 그래요. 이제 다시 많은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8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러면은 지금 좌반구, 우반구가 균형을 맞추다가 이제 좌반구 기능이 없어지고 우반구 기능으로 살다가 조금씩 해서 좌반구가 살아나니까 아마 이 좌반구가 점점점 발달하는 그 과정을 전부 다 이제 기록을 하면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반구가 하는 일과 좌반구가 하는 일이 엄청 다른데, 좌반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의식해서 하는 모든 행동, 뭐 분석, 뭐 통합,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좌반구인데, 우반구를 느끼는 경험은 사실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근데 이 저자가 경험해 보니까 이 우반구의 기능은 굉장히 평화롭고 내 자신이 확장되고 그다음에 우주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화 그 자체인 거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걸 경험했으니까 우리도 노력하면 그 우주와 합일되는 그런 상태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왜 열심히 읽었겠습니까? 저도 무한히 평화롭고 무한히 선하고 무한히 아름다운 그 상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나 해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긴 시간의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이 저자가 발견한 것은 우리 뇌는 각각 하는 일이 다른데 왼쪽 오른쪽이 하는 일이 다르고 중간에서 위쪽 아래쪽이 하는 일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좌뇌가 손상됐지만 우뇌는 살아있고, 근데 우뇌 좌뇌의 또 윗부분 아랫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뇌의 윗부분은 생각을 정리합니다. 생각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생각, 우리가 매일 지겹게 하는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는 생각, 이런 것들을 뇌의 윗부분에서 담당하고요. 감정, 이거 조절 안 돼서 괴로운 거, 어떤 땐 너무 많은 거, 어떤 땐 부족한 그 감정은 뇌의 아랫부분에서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우가 다르니까 2 곱하기 2, 4개의, 우리 머릿속엔 4개의 캐릭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4개의 캐릭터를 이제 하나씩 소개해 주면서 책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MBTI도 하고 뭐 혈액형별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사람 성격에 대한 분류 기준이 있는데, 조금 뭐 그런 성격의 분류 뭐 이런 프레임은 맞에 가깝긴 한데, 이 사람은 이제 직접 그거를 이제 몸으로 겪으면서 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어떤 과학에 입각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또 제가 정리도 했습니다. 자, 좌뇌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고형, 사고고, 우뇌는 거기에 비하면 느끼고, 이제 이렇게 기능이 크게 다른데, 좌뇌의 사고형, 좌뇌의 감정형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좌뇌의 사고형은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똑똑이. 좌뇌 언어가 있고 생각을 하면 이 똑똑이의 역할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분류를 잘하고 기계 조작에 능숙하고 계획을 잘 짜고 권위를 존중한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문제에 까다롭다. 방어적이다. 똑똑이죠. 똑똑이 야무지다. 근데 인간미는 없다. 그래서 사실
인간 AI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까 했는데 그냥 똑똑이로 하죠. 자, 똑똑이라는 게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똑소리 나는 어떤 캐릭터가 우리 뇌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나는 매일 감정에 휘둘리고 뭐 바보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뇌에는 분명히 왼쪽 뇌 윗부분에 윗부분에 똑똑이 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걸 쓰냐 안 쓰냐죠. 네, 저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정리를 잘하진 않지만 계획은 잘 짜고 똑똑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어쨌거나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좌안에 감정형이 있습니다. 저기 그림에 보면 캐릭터 2. 네, 좌안에도 감정이 있네요. 이 이론은 제가 이제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좌안의 감정. 그러니까 분석적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거기에 감정이 붙으면 어떨까요? 까칠해집니다. 제가 까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이제 제 맘대로인데요. 이름은. 자, 이 까칠이가 하는 일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현실에 있는 온갖 위협을 스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잠깐만, 안전한 건 아니야.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누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 아니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잖아. 아니면 생각해봐, 너가 지금 딴 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온갖 고통스럽거나 위험하거나 이럴 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해 그만해, 다른 데 가, 뭐 이제 이런 거죠.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걱정을 되게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까칠이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한 경고를 울리는. 근데 이제 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느끼기에는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밖에다가 강의 중이라고 붙여놓고 이제 이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벌컥 열고 들어오면 아주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머릿속에 어디 왼쪽 아래쪽에서는 신경 써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문을 잠궈라든지 퇴근하고 하지 왜 지금 해. 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옆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까칠이가 반응하네요. 좀 더 하긴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얘네들이 하는 행동은 참 무례합니다. 분노, 욕하기, 그 다음에 죄책감 느끼기. 이게 이제 분노해서 안 되면 죄책감을 이제 그거예요. 거봐, 네가 잘못한 거야. 얼마나 창피하니, 뭐 라든지. 부정적 자기 평가. 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불안. 이렇게요. 그러니까 좌측 감정뇌는 참 행복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안전에는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주로 이 까칠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병원에 많이 옵니다. 그렇겠죠? 그게 뭔지 모르게 끊임없이 위협에 시달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울이나 불안을 만들어내는데, 혹시 좌측 아랫뇌를 좀 때리고 싶어지지 않나요? 네, 그냥 저자의 마지막 의견은 전뇌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뇌 전체를 활용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칠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저쪽에서 차가 오거나 말거나 뛰어들고, 그렇죠? 물이 시원하면 뛰어들고, 내일 시험인데 몰라 하고 이제 시험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감정과 뇌의 모든 기능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잠깐 요거는 이따가 한꺼번에 이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3 우뇌 감정형입니다. 이제 우뇌는 언어가 아니라 감각, 지각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소리도 듣고 그림도 보고 이제 이런 기능을 하고요. 저한테 매우 부족한
네, 기능입니다. 제가 아마 절 만들 때 이렇게 뇌의 원 자료를 왼쪽에다 너무 쏟아는 게 아닌가 싶어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운의 감정형은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 여기 제 연구실, 이 순간 방송을 촬영 중인 이 순간의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의 상태는 머리 위에서 에어컨이 너무 나와서 좀 춥습니다. 춥고 약간 긴장되고, 그 다음에 아까 밖에서 소리가 났기 때문에 이제 누구 소리인지 압니다. 아니까 조금 더 긴장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기 위해서 하던 일이나 생각이 무엇이든 어떤 감정이 들든 정지 버튼을 누르고 감촉, 광경, 냄새 같은 감각적 경험에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게 운의 감정형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에어컨을 끌 걸 그랬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좌뇌의 기능이고, 추워. 이게 우뇌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소리가 날 때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거는 좌뇌의 기능이고, 누구야? 이런 거는 우뇌의 기능이겠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운의 감정형은 순진하다 그래요. 순진. 공이 튀어오르면 달려들려고 준비하는 강아지 같은 상태. 이거 뭐지? 사탕인가? 뭐 간식인가? 그래서 이름은 순진입니다. 네, 그래서 즐거움을 많이 느끼고 공감하고 창조하고 기쁘고 호기심이 많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애들을 키우는 어머니는 이제 애를 보면 알 수 있죠. 막 엄마 이거 줄 거야? 안 가? 해. 뭐 이런. 자, 그래서 애들은 참 운의 감정으로 살면 되는데 어른은 그렇게 살면 운 가족이 위험해지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진은 이제 그렇고 나이브하다는 단어를 쓸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요. 좀 오래됐는데 이제 마트에 시장을 보러 갔는데 마트에 그 큰 카트 거기 보면 이제 조그만 애를 앉힐 수 있게 이렇게 중간에 그 뭐죠? 의자나 이렇게 어쨌든 앉는 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다가 가끔 이제 애들 앉히기도 하고 애가 둘이면 또 그 안에다가 둘을 앉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루는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부부인 것 같은데 남편이 카트를 끌고 부인이 그 안에 탔어요. 그래서 눈을 의심했죠. 제 눈을. 저거 진짜야? 어른이 탄 거 맞아? 그 다음에 저한테 든 생각은 저거 나도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와 이 상황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냥 이런 게 해보고 싶어. 저거 정말 즐거울 것 같아 하고 하는 거죠. 아직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되게 웃깁니다. 이게 약간 한쪽으로는 그래도 저의 좌뇌 까칠이는 저거 뭐야 창피한 것도 모르고 이런 마음도 들지만 저의 나이브한 운에는 나도 하고 싶어. 나 다리 아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캐릭터 운의 사고형. 저는 이제 운의 사고형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낯설었는데요. 왜냐면 운에는 감정을 담당하거든요. 이렇게 어린이 같이 순수한 감정. 근데 이제 운의 사고가 있는데 역시 이 부분은 좀 어려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경험을 해보기도 하고 또 약간 친한 사람들한테 아니 그런 게 있어 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제대로 잘 아는 사람으로서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은 모른다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냥 저자의 말을 그대로 좀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보면
운해의 사고 영역은 의식을 의미한다고 해요. 의식. 자, 의식이라는 거는 의식하는 거죠. 자, 뭐 정신과나 신경과에서는 의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 그건 딴 데서도 그렇죠. 의식을 할 수 있다. 의식이 없다. 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이 살아있긴 하지만 사람으로서의 체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저희과 선생님이 의식이라는 게 있나?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의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의식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지? 그래서 그냥 의식이 정의가 되나요? 뭐 이렇게 했는데 얼른 제 방에 와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짧은 시간, 그 매 시간마다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를 기존의 정보와 통합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어떤 정신적 틀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러니까 나는 기존의 것들을 갖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게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들어오는 걸 기존의 거랑 섞어서 거기에 또 다른 매 순간 다른 존재가 되는 것, 그거를 의식이라고 한다고 책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시작한 지 26분이 됐는데 제가 26분 동안 의식을 하고, 자, 지금 아마 이 촬영이 끝나고 나면 저는 이 촬영이라는 경험을 제 의식 안에 통합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체험이라고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하는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 캐릭터 4라고 합니다. 그냥 깨어있을 때 항상 뭔가를 감지하는 거죠. 뭐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음식 맛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나는 그 사람을 의식하고 있었다. 뭐 많은 자극에서 무언가에 특별히 더 관심을 줄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 저자의 말은, 제가 초월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운의 사고형에 초월자라고 이름을 붙인 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우주 속의 모든 분자에 얽혀서 우리를 그 안에서 살아 숨쉬며 존재하게 하는 에너지 덩어리다. 어렵죠?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지? 근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엄마 몸에 이제 태내에 있을 때, 근데 이제 그 자궁 안에 그냥 바로 우리 몸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양수가 있잖아요. 양수 안에 우리가 둥둥둥둥 떠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부딪히지도 않고, 뭐 버퍼링 역할도 되고, 거기에서 뭔가 필요한 걸 흡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존재의 버퍼, 그 다음에 그 존재의 버퍼는 다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시키지 않고 하나라는 느낌. 이게 다른 심리학자도 많이 말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무의식이라 그랬고, 융은 무의식 중에서도 개인적 무의식이 아닌 집단 무의식. 자, 우리가 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부족과 한 번도 접해 본 적이 없지만 어떤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이 다 다르지만 이게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누구나 아는 거. 예, 그래서 맨 이렇게 밑에 뇌에 아주 바탕을 깔아주는 것, 그러니까 생명체로서, 동물로서 가장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이 초월자라는 이 캐릭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이게 우리 삶의 원천이고 다양한 수행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열망하는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상태를 지향하죠. 그 실존 치료에서는 피크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최고의 경험.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열반 맞나요? 열반이 죽는 건가? 어쨌든 도 닦는다고 하는, 예, 도를 닦은 상태. 도를 쭉 닦는지는 모르지만 도가 닦인 그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너무 속상하게 해.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도를 닦아야 돼.
그럼 뭐예요? 도를 닦으면 무슨 일을 겪어도 마음이 시끄럽지 않고 평화로울 수 있다. 예, 뭐 기독교로 하면은 뭐 하느님과 합일되는 그 상태? 그 이름은 다르지만 아마 인류 역사상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저는 딱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명상을 하면서 뭔가 내가 살아있는 그 의식 상태가 아닌 다른 의식 상태가 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살짝 초월자 수준에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평화롭고 이렇게 충만한 느낌, 기쁜 건 잘 모르겠어요. 기쁘다고 해야 되나? 그냥 평화롭고 충만한 느낌?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평생 명상을 하고 살아야겠다. 그냥 다른 건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상황을 벗어나니까 또 이제 이 속세에서 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상태를 좀 추구하면서 살면 좀 우리의 삶의 질, 아니면 우리가 태어난 이유,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들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왼쪽 뇌가 마비된 신기한 경험에서 시작했는데요. 너무 내용이 과도하게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혹시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짧고 재밌고 안 읽어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